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음, 어제 녹음을 하나 하려다가 밤에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냐? 제가 이제 한 밤 11시쯤에 녹음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거든요. 보통 아이폰으로 이렇게 마이크 연결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에어플레인 모드로 바꿔놓고 녹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녹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녹화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녹화하던 내용은 저장이 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녹화한 내용을 이어 붙이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가지고 이어 붙이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이제 편집을 안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했던 말을 또 한 번, 두 번 하는 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15분 녹음을 했는데 15분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뻑이 나면 그냥 안 합니다. 그냥 다시는. 그런데 어제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녹음을 실패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에어플레인 모드로 맞춰놓고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에,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아마도 2월 17일 2월 17일쯤 될 겁니다. 시간은 오후 3시 40분입니다. 오늘은요 몇 가지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오늘 오전에 이제 뉴스타파에서 아마 어제 밤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뉴스타파에서 이제 윤석열 씨 부인 관련해 가지고 무슨 주가 조작을 했다 뭐 이런 뉴스를 내보내셨는데요. 일단 그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가 있어 가지고 경찰이 내사를 했는데 그 내사를 한 첩보 보고서를 이제 뉴스타파가 입수했다는 겁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뭐냐? 경찰이 수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사건 번호를 붙여서 수사를 하는 게 입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경찰이 이런 소문이 있길래 한번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소환이고 뭐고 참고인 조사고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입건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여기에 대한 내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2012년 2013년에 이제 내사가 종결됐으니까 그 일 자체는 그 부인이 그렇게 윤석열 씨 부인이었던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뭐 그런 의혹을 받았다는 거는 2010년하고 2011년에 있던 얘기고 윤석열 씨는 그 부인이랑 201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사가 있었던 2012년 말은 2012년 말에서 2013년은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윤석열 씨가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아마 우병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수사팀 전체에 대한 어떤 검사들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뭐 뒤를 좀 캐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뒤를 캐보려고 했다고 공식적으로 캐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사건 접수가 되면 안 되니까 경찰청 정보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는데 뭐 별 내용이 없길래 그냥 끝났다 이런 거였던 것 같고요. 이런 거였던 걸로 보이고 또 정권 차원에서 미뤄졌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감원에서 결국에는 자료를 안 줬거든요. 왜냐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인의 금융정보 자료를 공식 루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경찰에서 이제 이걸 내사를 하는데 내사는 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사를 할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걸어서 그냥 부탁을 할 수 있지만 또는 이제 그 어떤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협조 공문을 보낼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공식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경찰에서 그 김건희 씨나 또는 여기에 연루돼 있는 다른 뭐 권모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를 달라고 경찰에서 요청을 했다는데 이게 입건이 된 사건이 아니라 내사 사건이기 때문에
금감원 입장에서는 야 그걸 아니 공식 요청도 아니고 그냥 전화 걸어서 다른 사람 일반 국민의 금융 정보 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주냐.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사건 처리한 다음에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가지고 금융감독원으로 사건 번호 얼마 무슨 사건에 관해서 자료가 필요하니 요청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보내줄 수 있지만 그냥 니네가 궁금하다고 달라 그러면 주면 우린 뭐가 되냐? 우린 뭐 그냥 뭐 구멍가게냐? 난 나중에 어떻게 하라고 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내 모가지 날라갈 텐데 이런 반응을 금감원에서 보인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 관둔 겁니다. 관둔 건데 그 관둔 내용이 다 정리되어 있는 30장짜리 첩보 보고서 내사도 그러니까 수사도 아니고 그냥 첩보 보고서를 누군가 빼돌려 가지고 익명으로 뉴스타파에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과연 누굴까요? 황운하 그 새끼겠죠. 뭐 누구긴 누구예요. 가장 날리고 싶은 사람이 일단 황운할 테고 아니면 이제 민주당 쪽에 뭐 몇몇 인간들일 텐데요. 정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무 효과도 없고요 지금 이거. 왜냐면 공식 사건 처리된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자그마한 뉴스가 하나 나오니까 뉴스타파에서 그것도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뉴스타파에서 이제 그 소위 문빠라고 하는 사람들 또 조국 지지하는 조빠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마치 잔치라도 하는 것처럼 이제 윤석열 너도 걸렸다 이러면서 막 내용도 모르면서 막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면 심지어는 어떤 공격까지 있냐 하면 야 이게 지가 걸리니까 이거 덮으려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그렇게 수사를 했구만 부풀려 가지고 이딴 소리까지 합니다. 이건 완전히 앞뒤가 바뀐 얘기고요. 이렇게까지 비인격적으로 한다는 거는요. 비상식적인 어떤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타인을 공격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쪽이 지금 공주에 몰려있다. 절망적이다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이제 가미가제 공격 같은 건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를 보면 병자호란 당시에 이제 남한산성 내에 있는 그 인조 어떤 그 그룹들이라든지 또는 그 2차 대전 말기에 일본의 대본령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상식적으로 계산을 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어떤 그 분위기에 빠지냐 하면 허황된 희망론이 자꾸 샘솟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초인이 나타나서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주겠지. 뭐 거대한 역전승 뭐 이런 거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말기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다가 그 무리수 때문에 더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황 판단이 안 되고 그때부터는 그래 우리 정신력으로 이겨보자는 희망론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핵폭탄 쳐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살면서 안 되면 바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책임자를 잘라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든 덮으려다 보니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산 민심 돌리고 싶고 조국권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그 당과 국민을 속인 조국을 맹비난하고 그 다음에 검찰을 어떤 그 비판했던 무리하게 검찰을 비판했던 거에서도 전면적으로 사과하고 그걸 주동했던 책임자들을 공천해서 배제시키고 이런 것들을 해야죠.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나마 그래 민주당은 좀 괜찮다. 그래 민주당은 이제 정신 차렸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독거려 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많은 국민들이 선거 때 보자, 투표 때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갑하고요. 이거만큼 더 갑갑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2주인가 3주 전쯤에 호외로 그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 생물학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슷한 시점에서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이런 전문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지금 뭐 그 전문가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2월 16일에 나온 뉴스고요. 신종 코로나 확산 초비상 중국 학자 신종 코로나 우한 실험실에서 유출됐다 라는 제목으로 나온 기사입니다.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 내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중국 학자에 제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글로벌 학술 사이트에 발표된 이 논문은 이미 삭제된 상태입니다. 16일 홍콩 명보와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 광저우의 화난 이공대 샤오보타오 교수는 지난 6일 글로벌 학술 사이트 리서치 게이트의 게재 논문에서 신종 코로나의 실험실 유출 가능성과 함께 발병지인 후베이성 우한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우한 질병통제센터 등 두 곳을 지목했다는 겁니다. 샤오 교수는 실험실 유출 의혹의 근거로 신종 코로나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 박쥐가 우한에서 900km나 떨어진 윈난 저장성 등지에서 서식하며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점, 화난수산시장에서 쥐터우 박쥐를 팔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가 박쥐에서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다거나 그 시작이 우한 화난수산시장이라는 그간의 추론을 뒤집는 주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샤오 교수가 더 무게를 두는 곳은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입니다. 초반에 신종 코로나가 대거 검출된 화난수산시장에서 불과 280m 거리인데다가 바로 옆에 있다는 거죠. 2017년과 2019년에 두 차례에 걸쳐 실험용 박쥐를 대거 포획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특히 2017년에는 후베이 저장성 등에서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 바이러스를 보유한 중화 쥐터우 박쥐를 포함해 600여 마리의 박쥐를 잡았고 당시 근무 중 박쥐의 공격을 받았다는 연구원의 증언도 공개된 바 있습니다. 우한 질병통제센터가 박쥐의 세포 조직을 떼어내 DNA 배열 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쓰레기가 바이러스의 원상이 됐을 것이라는 게 샤오 교수의 주장입니다. 사실 CDC라고 불리는 이제 질병통제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생물학 무기를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으려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이제 많은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그 질병통제예방센터라는 명목 하에 이제 그 바이러스나 생물학 무기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무기라는 거는 뭐 공격하는 측이나 방어하는 측이나 다 이제 연구 분석하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국 화난수산시장에서 280m 떨어진 우한 CDC, 우한 질병통제예방센터 내에서 약 600여 마리의 쥐터우 박쥐를 잡아서 연구를 하고 있었고 2019년도 그렇고 안에서 이제 이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외부로 유출된 것 같다는 거죠. 오염된 쓰레기가 박쥐의 원상이 됐을 것 같다. 이 오염된 쓰레기를 뭐 박쥐 세포 조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게 터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고양이가 먹었다든지 또는 뭐 들쥐가 이걸 먹고 옮겼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화난수산시장에서 12km 떨어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이미 수차례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일각에서 박쥐 전문가인 스정리 연구원을 바이러스 유출 당사자로 지목하자 스 연구원은 목숨을 걸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보통 이제 어떤 그 해명이 있어가지고 목숨 건다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장을 지지겠다. 또는 중고 거래하는데 제 신분증 카피해서 보내드리겠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가장 크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어떤 근거로 이제 이런 논문을 작성을 했는데 최근 실험실 유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듯한 정황도 잇따라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지금으로부터 이틀 전에 2020년 2월 14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은 전면심화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이 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생물 안전을 국가 안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고 그 이튿날에는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연구를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학기술부 지도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일단 그 주의사항을 발표하냐는 거죠. 뭔가 사고가 있었으니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홍콩 명보는 현재 샤오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해당 논문도 사이트에서 내려진 상태라고 전한 뒤 샤오 교수의 연구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찬조를 받은 결과물이어서 신종 코로나의 실험실 유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오 교수의 연구 자체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였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아마 국제사회가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 이미 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 생물학무기라고. 반면 중국은 지금 이 모양인데, 반면 일본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권위주의가 지금 이제 문제를 더 확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엊그저께 트위터에 며칠 됐습니다만 트위터에 뭐 어떤 일본 분께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쭉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일본인의 글이라고 해서 베트남에서 귀국할 때 비행기에서 중국 여행을 한 서양인 청년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내 옆에 앉았었는데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 마스크를 건네줬지만 이래서야 나도 감염되겠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귀국 후 3일 만에 목에 통증이 느껴졌고 섣달 금음의 날에 기침이 멈추지 않으면서 39.8도를 찍었다. 그래서 근처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이건 일반적인 폐렴이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큰 병원으로 입원했다. 그래서 이제 객담 검사라고 해서 이제 그 침 검사 같은 거 하고 마이코플라즈마 인플루엔자 검사는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게 결핵도 아니고 마이코플라즈마라는 이제 독특한 어떤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게 플라즈마니까 하여튼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마이코플라즈마 뭐죠? 아시는 분은 검색을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게 다른 병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 음성이었다. 그래서 즉 수수께끼의 폐렴이라는 뜻인데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일반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이게 언제냐면 이제 1월 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코로나로 시끄럽기 이전에 1월 한 5, 6일 때 상황인데요. 그래서 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거 언제부터 있었던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답변을 한 게 뭐냐면 1월 7일에 퇴원한 후부터 자택에 대기 중입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90% 정도 통상 컨디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에선 정부는 대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남들한테 옮기고 싶지 않으니 진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도 할 수가 없네요. 연말에 병원을 전전하며 돌아다녔으니 그게 걱정입니다. 이거 혹시라도 옮겼을까봐 걱정이라는 거죠. 대학병원에서는 마이코플라즈마일지도 모른다고 해서 조사했습니다만 음성이었습니다. 즉 비행기에서 감염된 건강한 사람 2명이 동시에 원인 불명의 폐렴이 되었다는 뜻이죠. 6시간 이상 있었으니 완전히 노후 접촉인 거고 완전히 이제 밀착해서 접촉했던 것이고 1월에 인플루엔자인 줄 알고 항인플루엔자 약을 2종류 먹었지만 열과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을 전전했었습니다. 애시당초 건강한 일본인 2명이 비행기에서 이제 가까이에 기침이 심한 외국인 근처에 앉았다가 귀국 후 얼마 안 돼서 동시에 2사람 다 폐렴이라는 진단을 받은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혼자가 아니라 동행자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거죠. 그 외국인 청년은 기침을 하면서도 공항에 탐지기를 통과하더군요. 그 페리는 멈췄어도 공항은 구멍투성이인 상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행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페리 그 유람선은 못 들어오게 했는데 공항은 이제 그냥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일본에서는 지금 이거를 그 접수 통제인가 그러니까 수면 통제가 이래가지고 그 물을 건너서 오는 그러니까 배로 들어오는 것들은 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공항은 정작 막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이 꽤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분이 지금은 후생성 상담창구 전화번호가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이게 일본 뉴스입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지만 1월에는 흠이라는 식의 대응이었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이분이 이제 혹시라도 좀 몸이 좀 안 좋은데 그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문의를 했더니 후생성에서는 글쎄요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그 마이코플라즈마는 이제 미코플라즈마와 미코플라스마 속에 속에 있는 세균 총칭이라고 하고요. 세균성 폐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폐렴은 폐렴인데 세균성 폐렴이고 이거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검색을 해봤고요. 이 때늦은 상태에서 허둥대는 공무원식 대응으로 전혀 위기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죠. 이 나라에선
위기관리 태스크포스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을 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그 작년 12월 말인 연말에 코로나일지 아닐지 현재까지 검사를 못해서 확정은 안 됐지만 기존의 모든 폐렴은 아닌 수수께끼의 폐렴에 걸렸던 사람이 여러 병원을 돌면서도 검사를 받지 못해 미확정 상태로 1월 7일에 퇴원하여 2월 13일까지 그냥 본인 판단으로 자택에 대기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현재는 90%의 상태로 돌아왔다니 자가 치유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무려 한 달 넘게 자택 대기를 했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테니 지난 며칠간 일본에서 발생된 감염 경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감염은 이런 케이스였을지도 모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관련해서 이제 다른 보도도 있는데요.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 중인 일본인 방제단체 활동가의 인터뷰를 누가 땄는데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대처가 안 되고 있는가?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정부가 지금 이 사태를 법률적으로 재해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도 검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 후생 노동성이 자기 일이라고 틀어쥐고 방제 영역으로 일을 넘기지 않고 있다. 감염자 65명이 나왔을 때 발표를 후생성 장관이 할지 관방 장관이 할지 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바로 이거죠. 관료주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역학적 정보가 수집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유행 단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현실입니다. 뭐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2월 말부터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맞다라고 결단을 내리려면 그건 후생성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일본 총리가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없습니다. 평소에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통할권은 국가재난상황 이전에 통할권은 후생성 장관에게 있거든요. 만약에 후생성 장관이 이건 후생성이 감당 못할 국가재난이라고 선포를 하면 그 다음엔 총리가 이걸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생성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왜냐? 만에 하나 일본 후생성이 지금 일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다라고 재난 선포를 할 경우에 조만간 올림픽이 있잖아요.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재난 선포를 해버리면 그래서 만약에 조사해 봤더니 몇 명 안 되더라라는 게 밝혀지면 후생성 장관이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혼자서. 후생성 장관도 국회의원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눈치 까셨겠지만 관료주의의 극한을 보여주는 거죠. 서로 자기 책임 안 지려고 이거를 계속 깔아뭉개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람선에서 몇 명이 감염자가 창궐을 해도 일본 후생성은 이건 일본 내 통계가 아니라고 인정 안 하고 계속 뻗대는 게 바로 그겁니다. 후생성이 이 상황이 골마 터질 때까지 후생성이 쥐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초기에 이거를 선언해버리면 후생성이 나중에 독박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올림픽 흥행 실패까지 후생성 장관이 독박 써야 될지도 몰라요. 일본은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놔둬보자 이겁니다. 과거 2차 대전 때도 일본 군부가 이렇게 하다가 핵폭탄을 맞았죠. 빨리 항복선언 해야 되는데 네가 할 거냐? 누가 할 거냐? 해군이 먼저 할 거냐? 육군이 먼저 할 거냐? 이걸로 싸우다가 핵폭탄을 2발이나 맞고 천황이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삼국의 어떤 대응을 보면 이 삼국의 독특한 특성을 제가 여기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뭐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말이죠. 사람을 그 안에 갈아 넣습니다. 인해 전술로. 사람 따위는 충분하니까 사람 목숨은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 때도 사람으로 그냥 벽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그 총 하나도 안 들려주고 아편 중독된 대부분의 어떤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 선두에 있는 총든 몇 명하고 이렇게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습니다. 총 맞을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랬던 게 중국입니다. 사람을 밀어넣는 거. 지금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은 치료 잘 안 해줍니다.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나 이런 거 들어오면 다 사재기 하고요.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우한은 봉쇄하고 그 안에서 다 사람이 다 말라 죽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떠냐? 지금 내부에서는 창궐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올림픽 흥행이라는, 정권의 유지라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인정을 안 하면 코로나가 아닌 거죠. 공식적으로는. 이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정부는 우리 코로나 아니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책임을 지어야 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냐? 어떤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누구 때문인지를 서로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 와중에 참다 못한 실무자가 들고 일어나서 이 문제를 자기 몸 갈아 넣어가면서 해결을 합니다. 그게 지금 제가 보기엔 질병통제본부의 그 정은경인가 정모하는 그 본부장, 내부 승진했다는 그 여자 본부장. 그 본부장 혼자 지금 이순신처럼, 임진왜란 때 이순신처럼 이걸 여기에 지금 들어가서 막고 앉았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계속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근데 그나마 막는 거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삼국의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보다는 그래도 낫네요. 예.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주변 국가들의 현실입니다. 참고로 자한당 지지하는 분들께서는 이번 4월달 총선이 뭐 한중전이다. 그래서 저 중국을 따르고 또 북한을 따르는 저 민주당 빨갱이들하고 자한당 애국자들의 싸움이다. 그래서 한중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고, 그 문바 쪽에서는 이번 저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 그래가지고 저 친일 일본의 어떤 그 적폐들하고 남아있는 자한당 그룹들하고 토착 외구들하고 애국자들이 싸움하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뭐 그럴 거면 차라리 노무현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뭘 했는지 청산 안 하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이번 4월 총선은요, 부산에 기반을 둔 친문 386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 범죄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이건 청와대 내부에도 기생을 하고 있고 부산이나 국회 곳곳에서 정치인의 이름으로 기생을 하고 있는 그 범죄 집단이 있습니다. 이익을 공유하고 펀드나 사모펀드, 주식투자, 뭐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어떤 그 정치라는 거를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자산 축적의 기회로 삼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은 촛불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신하고 혼자서만 사유재산을 모으고 자식들을 좋은 학교에 편법으로 들어보내고 이익을 독식하려는 그런 범죄 집단과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더 있죠. 그런 어떤 좀비떼 같은 지지자들의 편승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몇몇 방송인들, 김어준, 김용민, 이동형, 그다음에 권순욱 같은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상식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음모론만 가져와서 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통틀어서 그런 범죄 집단과 상식적인 국민들 간의 전쟁인 것입니다.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는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당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개인 경력을 쭉 보시고요. 그 사람의 개인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으면 그게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아니면 뭐 국민의 당이든 어느 당이든 간에 그냥 선택하십시오.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보고 찍어주는 올바른 선택들이 모이면 그게 민주주의고, 그거에 대한 결과는 누구나 다 수용할 겁니다. 그게 여론이 그만큼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당 이겨라, 어느 정파 이겨라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범죄 집단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배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분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저녁 때 2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